1988년 10월 16일 아침이었어요. 서울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평화로운 그런 일요일이었는데 갑자기 TV 화면이 딱 바뀌더니 생중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뉴스 특보였죠. 맞아요. 서울 북가자동 주택가인데 막 깨진 유리창 너머로 권총 든 남자 눈빛이 보이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인질극 현장이었죠. 올림픽 중계하려고 들여왔던 그 최신 장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생생하게 비추게 된 거죠. 근데 그 긴박한 와중에 흘러나온 노래가 비지스의 홀리데이였잖아요. 총소리랑 팝송 이러니 이게 뭔가 싶고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고 왜 그런 마지막을 맞아야 했을까?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강원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궁금해하실 그 지점들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원 사건과 사회보호법 관련 기록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단순한 어떤 인질극 사건 그 이상을 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사법 시스템, 특히 그 논란이 많았던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불평등하고 맞물려서 한 개인을 비극으로 몰고 갔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께서 좀 복잡한 사회 현상의 핵심을 빠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걸 아니까요? 사건의 배경, 맥락,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딱 떠오르는 8글자.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 정말 강렬한 말이죠.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된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지 그 시작점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두 사람, 지강원과 전경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1988년에 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정말 큰 물음표를 던진 두 판결이 나옵니다. 한 명은 지강원 씨, 556만 원 절도 혐의였고요. 556만 원이요? 네, 다른 한 명은 전경원 씨,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이죠. 공식 횡령액만 73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습니다. 73억 원이요? 와,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결과는 어땠죠? 결과는 정말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죠. 556만 원 훔친 지강원 씨에게는 징역 7년에다가 보호감호 10년이 추가로 붙어서 총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17년이요? 500만 원에. 네. 그런데 73억 원을 횡령한 전경원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긴 했는데 실제로 복역한 건 2년 10개월. 그마저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어요. 잠깐만요. 556만 원 절도에 17년, 73억 원 횡령에 실질 복역 3년도 안 된다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이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지강원 씨한테 내려진 그 17년 형량 중에 10년이 보호감호였다는 거예요. 보호감호. 네, 이게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바로 사회보호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문제의 진짜 핵심 중 하나예요. 사회보호법이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사회를 보호하는 좋은 법 아닌가 싶은데요. 1980년에 그 신군부 정권 때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상습범들로부터 사회를 지킨다, 이런 명분이었다면서요. 명분은 그럴싸했죠. 근데 실제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종류의 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살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르면 판사가 선고한 징역형 외에 추가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징역 다 살고 나왔는데 또 자바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벌, 즉 징역은 이미 받았는데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격리하는 거죠. 이번 명백한 이중처벌 아니냐, 만들어질 때부터 위헌 소지가 너무 크다, 이런 비판이 엄청났어요. 아니, 징역 다 살고 나왔는데 또 갇혀야 한다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다는 게 전 아직도 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법이 사실은 그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수감자들, 이 사람들을 사회에 그냥 풀어놓기 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계속 묶어두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또 있었군요. 네, 교화나 재사회화는
그냥 구호에 가까웠고 실제 보호 감호소 환경은 뭐 일반 교도소랑 비슷하거나 더 열악했고 무엇보다 수감자들에게서 희망을 완전히 빼앗아갔어요. 정해진 형기를 다 채워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그 절망감 있잖아요. 기억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한 피보감호자는 이런 증언도 남겼어요. 형기를 모두 채워도 3년을 더 교도소에 격리당해야 했다. 사회로 나갈 설레는 마음도 함께 갇혀버렸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절망이 결국 지강원 씨와 그 동료들의 탈주를 부추긴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것만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없을 텐데 그런 절망 속에서 결국 탈출을 선택하게 되는 거군요. 그게 1988년 10월 8일 교도소 이송 중에 벌어진 일이죠. 맞습니다.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재소자들을 이송하던 버스 안이었어요. 거기서 지강원 씨를 포함한 재소자 12명이 교도관들을 제압하고 총기까지 탈취해서 달아난 겁니다. 12명이나요? 네, 이들은 대부분 사회보호법 대상자들이었고 전경환 사건에 대한 불만 같은 걸 공유하면서 나름의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냥 자유롭고 싶다는 갈망, 이런 것들이 그들을 움직인 동력이었겠죠. 탈주범 12명이라. 그때 뉴스 보면 정말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였던 기억이 나요. 완전 발칵 뒤집혔죠. 근데 그 탈주범들 행정이 좀 의외였다면서요? 네, 좀 그렇죠. 12명 중에 7명은 탈주하자마자 갑자기 룸살롱에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고향집에 들렀다가 금방 붙잡혔어요. 엉뚱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허술했죠. 그리고 남은 5명, 지강원 씨를 포함한 이들이 서울 시내로 숨어들면서 본격적인 도주국이 시작된 거고요. 언론은 뭐 연일 이들을 흉악범이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지강원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이 아니라 주로 절도를 저지른 뭐랄까 소위 잡범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과는 11범으로 상습절도범은 맞았지만 그의 배경을 좀 보면 어릴 때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고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어요. 어찌 보면 사회가 그에게 다른 어떤 생존 방식을 가르쳐주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그가 시인이 되기를 꿈꿨다는 사실이에요. 교도소에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시인이요? 절도범이 시인을 꿈꿨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네, 어쩌면 펜 대신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그의 마지막을 인질극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만든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절규는 어쩌면 좀 뒤틀린 형태의 자기 표현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9일간의 도주 끝에 이들은 결국 서울 북가자동의 한 평범한 가정집으로 숨어들게 되죠. 그게 1988년 10월 15일 밤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지강원 씨를 포함한 4명이 고 씨 가족의 집에 침입합니다. 평범한 가정에는 정말 날벼락 같은 순간이었겠죠. 그때부터 공포의 14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인질극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하고는 좀 달랐다고 들었어요. 인질범하고 인질 사이에 좀 묘한 기류가 흘렀다던데요. 맞아요. 그게 참 특이한 지점인데 탈주범들이 가족들을 위협하면서도 이상하게 계속 미안하다, 사과를 했다고 해요. 정말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다,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요. 심지어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자기도 억울한 사정, 특히 그 사회보호법이 얼마나 부당한지, 또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러운지 이런 걸만 토로했다고 합니다. 인질들 앞에서 자기들 신세한탄을 했다는 거군요. 보통 인질범들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그럼 인질이었던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인질이었던 고씨 가족이 나중에 이런 회고를 남겼어요. 솔직히 우리 4식구 모두 울었다. 무엇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죄는 미웠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었다. 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같이 울었다는 거잖아요. 법이 외면했던 그의 절규를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지막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해해 준 거네요. 그들의 눈물이 어쩌면 지강원의 저항이 그냥 단순 범죄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 눈물은 어쩌면 법의 그 차가운 판결을 넘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었고, 이 사건이 단순 강력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서 집 주변은 경찰하고 기자들로 완전히 포위되죠. 거대한 무대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리고 지강원 씨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그 유명한 말을 외칩니다. TV 생중계를 통해서 전국에 그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갔죠. 네, 바로 그 절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고 권력 없으면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556만 원 훔친 나는 17년형인데 전경화는 73억을 해먹고도 나보다 형량이 적은 게 말이 되나?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우리 법이 이렇다. 이 외침은 그냥 한 범죄자의 항변, 이걸 넘어서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어떤 사법 불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고발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그의 말에 속으로 엄청 공감했을 겁니다. 정말 강렬한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정말 뜻밖의 요구를 하잖아요. 비지스의 홀리데이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달라고. 이렇게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 갑자기 팝송이라니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정말 단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어떤 휴일에 대한 갈망이었을지, 아니면 신을 꿈꿨던 그의 마지막 어떤 낭만 같은 거였을지. 참 그 감미로운 멜로디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의 배경음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노래가 흘러나오자마자 상황은 아주 급격하게 변합니다. 네. 홀리데이가 울려 퍼지니까 안광술, 한해철 두 명이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지강원 씨는 마지막 남은 강영일 씨를 설득해서 자수시키고요. 그리고 자신은 깨진 유리 조각으로 목을 긋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쏜 총알 2발이 그의 복부에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죠. 그의 나이 겨우 34살이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최후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에 인질이었던 그 고 씨 가족의 행동이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요. 맞아요. 자신들을 인질로 잡았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강영일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때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 탄원서 내용도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원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희망의 빛을 벗삼아 세상에 좋은 등대지기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비극적으로 죽어간 청년들에 대한 어떤 슬픔, 그리고 남은 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모습,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강원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8글자는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남았습니다. 뭐랄까, 사회 부조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관용구처럼요.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된 거죠. 특히 그를 죽음으로 내몬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그 사회보호법, 이거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말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 법이 결국 어떻게 됐죠? 끊임없는 논란과 비판 끝에 결국 2005년에 이르러서야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의 상징으로 비판받던 사회보호법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그 처절했던 절규가 악법의 사슬을 끊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저희는 1988년 지강원 인질극 사건을 통해서 한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얽혀 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8글자에 담긴 분노와 절망, 또 사회보호법이라는 제도가 가진 어떤 폭력성, 그리고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피어난 역설적인 공감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3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법과 제도가 때로는 어떻게 개인의 삶을 옥죄고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어떤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네.
지강원 씨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사회보호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절규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지강원의 그 메아리는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